제가 이제 문양을 연구를 해서 조형 언어라는 것을 찾아냈거든요. 한 5만 점 이상 해서 조형 언어를 찾아냈는데, 그 조형 언어에 대해서는 제 2부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악기점을 갔어요. 악기점. 왜 갔냐면은, 이 악기를 볼 때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 곡선을 이렇게 하면은 제일 연기싹 이렇게, 또 이것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것도 이제 이런 연기문 있잖아요. 이런 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악기를 보면 저 악기들을 누가 발명했을까? 거기서 제가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끝이 제일 연기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보주, 제일 연기싹, 제1 연기싹, 제2 연기싹, 제3 연기싹은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럼 아무도 모르니까 이름이 없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이제 그려보고, 이제 강의를 들으면은 이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네 개의 형태소를 찾게 되기까지의 과정, 이런 것도 이제 다음 2부에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좀 악기를 보면은 정말 신기해요. 아, 어떻게 이런 악기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제일 연기싹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악기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 예술의 전당에 국악 뭐죠? 국악당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가서 국악 듣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그 우리 국악기를 여러 번 가서 제가 조사를 한 적이 있고, 또 저기 온양박물관에도 국악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낙원상가 악기점에 가서 이거 보고 이렇게 찍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토기 연구자는 이제 고고학자들이 하는데, 고고학자들은 이제 삼국시대 도기, 뭐 고려시대 도기 하는 사람들을 제가 알아서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도 받고 이제 그랬는데, 참 놀라운 거는 그렇게 그 도기를 다루면서 문양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예. 이제 이거는 그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참 찾기 힘들어서 네이버에서 찾은 건데, 보시면은 여기 동그랗고 가운데 점이 있는 그런 문양들이 많아요. 예. 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그랗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장식처럼 돼서 여기 보수가 있는 거.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거를 다시 찾아가지고 이제 보면서, 정말 이걸 누가 믿을까? 여기 지금 파상문이 많거든요. 아까 파상문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금고에도 파상문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 여기 무량보주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제가 이제 고려 청자와
만병과 보주의 삼각관계잖아요. 근데 만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만병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쿠마라스와미가 있고 안도 요시카 교수가 있지만은 그 두 사람은 보주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만병이라는 거는 보주를 모르면 풀리지가 않아요. 도기에도 엄청나게 이게 좀 문양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아무도 언급을 못 해요. 여기도 그렇죠. 예. 가장 이제 명료한 게 그 톤실라의, 이건 제가 그 고려청자에서 할 때 다시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자, 책 분석하면 이래요. 자, 이걸 보면은 뭔지 모르죠. 한 가지 색이니까. 그러니까 채색 분석법이라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교에서 방편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방편반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방법이 곧 진리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옳지 않으면 진리가 풀려질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채색 분석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무량보주도 있고 뭐 이렇게 타원체도 있고 이런 연기문도 있고, 이거 굉장한 건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연기문이라든지 보주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6가지로 만든 무슨 나무 도장이든지 해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려봤어요. 아, 이렇게 6가지로 도장을 만들어서 찍은 거구나. 자, 이렇게 좀, 이게 살이 석함이죠? 여기 이제, 이게 들어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문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양은 죄송하지만 저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사리가 이제 몇 마리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쟁취하려고 전쟁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이분이, 내가 이제 이름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지금 항아리에다가 보주를 가득히 담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오래된 만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안에, 이 항아리는 만병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 무량한 보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도자기, 나전칠기, 백자기, 줄문도기, 금속기, 나전칠기, 중국의 옥기, 목기, 목기 아시죠? 목기. 뭐 소반도 있고 뭐 장도 있고, 그 목기에 그 문양이 있는데, 목기 연구자들이 문양을 모르니까 아무도 풀지 못해요. 그걸 제가 이제 그 청자를 연재할 때 목기를 한번 제가 채색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문양에서 목기가 화생하는 거예요. 뭐 나전칠기, 금속기, 줄문도기, 중국의 옥기도 제가 이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다음에 목기, 금속기 중에 이제 금고, 사리기, 이제 금속기 중에 범종,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다 푼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좀 어렵지, 배우면은 재미있어요. 그러면
복식은 이게 참, 복식은 이제 사람이 입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복식에 문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숙명대학에 거기 복식 전지실이 따로 있어요. 정명양님인가 그분이 이제 기증한 복식을 이제 전시를 해서 거기를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갔어요. 복식을 공부하려고. 그래서 제가 흉배라는 거를 풀어가지고 거기에서 강연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또 경기도 박물관이 이제 복식 연구로 특화된 박물관에, 그래서 경기도 박물관에서부터 제가 복식 자료를 많이 받고 이제 그래서 복식을, 네. 그럼 복식은 왜 거기 문양이 많을까? 그럼 이제 인간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죠? 인간이 입는 옷. 네, 그러니까 이런 교황이 입는 옷이라든지 거기에 문양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면 복식이라는 게 그거를 입은 사람의 어떤 정신이 투영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왕태, 중국의 마왕태라고 이제 유명한 무덤에서 굉장하게 발굴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마왕태 무덤이 막 발굴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발굴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럼 우리도 저 신라의 큰 왕릉을 팔아. 그래서 그걸 나오면은 세계에 알리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제일 큰 무덤을 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다 반대를 했죠.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하도 이제 강력히 미니까 그러면 그 중에 좀 작은 거를 파겠다. 이제 문화재 연구소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천마총을 판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주는 무덤을 파면은 많이 나오는데 백제나 고구려는 없어요. 다 독을 당해가지고. 근데 경주는 왜 많이 남아 있을까요? 경주는 거기 무덤이, 제 친구가 한번 왔는데 저보고 그래요. 야, 여기 왜 이렇게 언덕이 많냐요. 큰 무덤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야, 너 여기 왜 이렇게 언덕이 많냐, 경주에는? 그래서 그게 다 무덤이야 그랬더니 막 놀라는 거예요. 무덤은 적석촌이기 때문에 그 무덤을 쓰고 돌을 쌓아서 했기 때문에 도구를 못 해요. 온전히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왕태 왕의 부인의 자수 옷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모르잖아요, 이거 뭔지. 그건 제가 또 가만히 못 있죠. 이렇게 이래요. 분석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뭘까? 이제 또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면 이거 눈이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연기문으로 구성된 문양들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눈이 없지만은 하여튼 눈이 없어. 이건 발톱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이게 제3연기싹이 이렇게 있고, 이런 문양들을 이제, 이게 제일 매일 제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으로 환원시키면 이렇게 돼요. 뭐 눈이 있는 것도 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건 용이 아주 절묘하게 융합된 그런 그 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그 복식에 관한 것도 제가 복식의 문의를 제가 다 풀거든요. 자, 그러면은 백작이는 어떤가? 이거를 보면은 이건 뭔지, 이거 초하면 뭐 이름이 다, 이 명칭이 다 틀려요.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연기문이 있고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뭔지, 또 이것이 뭔지 이제 밝혀집니다. 또 여기도 그래요. 따라가 보면은, 자, 시작이 여기에요. 요거.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일 연기싹이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 되고 또 많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연기싹이에요. 이게 구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화같이 이제 되는데, 이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연기싹을 이렇게 해서 면으로 해서 시커멓게 하면 다 이게 진하게 칠한 거, 이것이 제일 연기싹이거든요. 그래서 백자의 이제 그 문양도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성이 없거나 한계가 있는 이론은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찾은 걸로 모든 게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작이 이런 게 있어요. 예, 이거 다 이거 구름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런 문양이 불화에 많아요. 근데 불화 연기자도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에도 많고 일본에도 많고. 근데 불화가 전체가 문양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문양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렇죠. 뭐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려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자력 분석을 해보니까, 뭐 제일 연기싹, 제일 그런 걸로 이렇게 된 그런 이제 문양이에요. 이렇게 이런 걸로 막 그려보면은 다 이런 거 이런 다 제일 연기싹, 연이은 제일 연기싹, 또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문양을 그린 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접시가 있는데, 우리 이제 조형분석학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우리 학회원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보고서는 제가 배우기도 하고 또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있거든요. 백자인데, 백자가 연기 있는데 여기 문양이 있어요. 그 문양은 제가 뭐든지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양을 다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신현숙 님이 그
세미나에서, 비대면 세미나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뒷면,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렸어요. 신화백은 이제 화가니까 그림을 아주 잘 그립니다. 이렇게. 그럼 둘레에 이렇게 연기문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는 게 당연해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파상문을 그려요. 그 파상문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계속 이제 제일 연기싹이 연이어서 생겨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제 찾아서 또 그려봐요. 세계 조형 분석 학회라는 이름을 왜 졌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통 한국미술사학회, 동양미술사학회, 서양미술사학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동서양 사람들은 동양과 서양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 고정관념을 제가 부순 게 저예요. 동서양 미술은 다 같아요. 근본이. 같기 때문에 제가 전 세계 걸 다 하는 거예요. 회원이 지금 4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5년째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원리를 찾아서 이제 그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만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안을 해야죠. 나머지 이제 이거 이제 세부로 들어가서 그 전개 그 방법을 찾아서 이제 제작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여기 시작이 있네, 여기. 시작. 제일 연기싹으로 시작하는 거죠. 보이시죠? 가운데요. 제일 연기싹. 이렇게 매듭 통해서 갈라져요. 이렇게. 매듭 통해서 갈라지고, 이렇게. 다 원리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제, 영화라는 건데, 가운데 보주가 있거든요. 요런 모양의 보주라는 것도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몇 년 걸려서 한 겁니다. 이게, 여기 가운데 이게 세 갈래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보주다 하는 거는 고구려 벽화에서 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개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간략화면 이렇게 돼요. 간략화면. 이렇게. 이거, 그 다음에 뒷면에 7보가 있어요. 8보. 불교 8보가 있고, 도교 8보가 있는데, 이건 무량보주죠, 이거. 무량보주. 이거, 저기, 강경남 님이, 처음으로 7보 투각 향로의 문제 제기를 한 분이신데, 지금 이게 투각돼 있고, 이제 향로가 국보에 그것도, 근데 7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7보가 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7보가 뭐예요? 7보는 그냥 7가지 보석이에요. 그건 왜 그런지 의문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좀 여기 무량보주를 이제 연장해서 그려본 거예요, 이게. 이거를 이제 입체적으로 한 게 무량보주 투각 향로예요. 근데 그것이 뭔가 그런 것도 이제 3부에서 자세히 제가 이제 다루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찾은 연이은 제일 연기싹을 여기에 맞춰서 이제
둥글게 순환하는 걸로 이제 그린 건데, 이것이 보주의 세계예요. 보주의 세계.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삼부작으로 하는 거는 어떤 형태가 있잖아요. 그럼 형태의 겉에 다 문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태와 문양과의 관계를 밝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런 그 청자 음각인데, 그러니까 아주 초기의 그 음각인데, 제가 이게 문양이 잘 자세히 안 보이지만 확대해 보니까 굉장해서 이걸 그려야 될 텐데 그러다가 제 밑그림을 잘 그려주는 분이 정소진 님인데, 고민하다가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거 좀 그리면 좋겠다. 확대면 이래요. 이거 지금 여기 용이 계시죠? 여기 이제 파도가 있고, 여기 무량보주가 있고, 이게 이제 정중앙에서 보면 가운데 이게 보주가 있고 양쪽에 용이 있어요. 그럼 학계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두 용이 보주를 서로 쟁탈하면서 싸운대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거를 가운데 두고 용을 그리면은 용이 이게 측면만 보이니까 이게 전체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면으로 보일 수 있게 또 부탁할 수도 없고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그려온 거예요. 정소진님 한번 일어나봐. 어디 있어? 이 정소진님이 제 밑그림을 그려주니까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데, 제 우려를 없애준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왜곡되는 용을 정면으로 보게 그린 거예요.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소진님을 내가 업고 다녀야 돼. 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안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이 양쪽의 용을 실제는 이렇게 더 옆으로 되니까 이런 모양이 아닌데 펼쳐서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건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자, 한 번 더 박수 한번 쳐보세요. 내가 이거 받고서는, 야, 자, 그러면 이제 재적 분석을 하는데, 이거 참, 이제 그려보니까 뭐예요? 다 제일 연기사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칠했어요, 제가. 다 제일 연기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뿡긋. 그러니까 제일 연기싹을 이렇게 뿡긋하게 전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 부분이 이렇게 되고 옆이 또 이래요. 또 이래. 전부 합치니까 이래요. 그럼 이게 이미 고려청자 3부에서 발표할 고려청자 보면 밑에 뭔지 모르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청자가 화생합니다. 연화문 같은 데 있는데 연화문도 아니고 또 보주가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이제 모아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고려청자가 화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파도를 이제 그려보는데, 그려보니까는 다 연이은 제1연기싹이 이렇게. 그리고 격자문이에요, 이렇게. 이걸 이제 칠해 나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러다가, 위에도 해야겠다. 왜냐면 위에 것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위에 거를 이렇게 다 했습니다. 위아래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청자라는 형태가 화생을 하는 거예요. 화생이란 말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제가 화생이 뭔가를 아는데 20년 걸렸어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근데 연화화생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말 많이 배운 정말 형님 같기도 하고 제 스승인 이노우에 선생이 운기화생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어요. 운기화생도 아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근데 한 20년 만에 화생이라는 말이 딱 알게 되니까 갑자기 본물 터지듯이 연기화생하는 방법이 무수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화에서만 화생하는 것도 아니고 운기에서만 화생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수많은 연기문들 중에서 모든 게 화생한다는 것이 본물 터지듯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아래 이런 연기문에서 지금 도자기가 화생하는데, 화생이란 말은 현실 세계에서의 탄생하고는 달라요. 그건 굉장히 고차원의 형이상학적인 탄생이에요. 다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위아래로 이걸 이제 남기고, 일단 지나갈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최적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여기 있다. 아까 여기 나온, 이건 이제 이거 위아래만 남겨놓고 다 지우고, 제가 마음대로 그렸어요. 여기다가 연기문을. 마음대로. 여기야. 여기 보여. 제가 찾아낸 거니까 내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이런 대우주에 가득 찬 연기문에서 모든 게 화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채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여기에 지금 연이은 제1연기싹이 이제 사격자문 형식으로 돼서 지금 파도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칠을 해 나가면서 이 용이 화생하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기 이거 위아래하고 또 여기 이런 물을 상징하는 연이은 제2연기싹, 여기에서 용이 화생하는구나. 자세히 보면은 다 연이은 제2연기싹이죠. 이쪽도 마찬가지.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만큼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다 칠했어요. 그러면 이제 색깔을 고를 때도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색깔을 써야 되고, 어떤 색깔을 어떻게 써야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할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하면서 이제 전부 이렇게 했더니 이제 용하고
용님하고 보주만 남았어요. 사람들이 막 용새끼, 용이빨 절대로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용님이라고 하셔야 되고 치아라고, 용의 치아라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용하고 보주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 용을 제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보주죠. 여기서 이렇게 뭐 뻗어 올라가 연기문이, 이건 이제 두 줄기가 또 뻗어 올라가고, 또 혓바닥도 굉장히 길게, 혓바닥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을 얘기할 때 용의 눈, 코, 뿔, 이빨, 치아, 혓바닥, 그렇지만 이 조형 언어의 세계에서는 다 연기문이에요. 예. 용에 무슨 눈이 있고, 예? 뿔이 있고 그러겠어요. 용에. 예. 제가 이제 용을 만나서 이제 보주를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내주 월요일 날 경주에 내려가서 화요일 날 이제 경주시 초청으로 강연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보주를 알게 됐는데 과정을 제가 아마 설명을 또 할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하나하나 채석을 해 나가요. 이거는 뭐냐? 여기에서 여기서 지금 안 되네. 안 되죠. 됐다. 지금 여기에서 붉은 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제1연기싹, 제2연기싹, 여기에서 이게 용의 상체가 화생하는 거예요. 우선 요 발톱이 다 연기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전부 빨갛게 칠을 했습니다. 전체를 해죠. 그럼 몸을 황색으로 칠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비누리라고 부르는 거, 이거는 다 보주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처음에 우리 세계 조형 분석학회를 만들기 전에 조형 해석학회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그래서 이제 한 100명이 모여서, 근데 경주에서 오신 그 시인이 계셨는데, 아니 부여에서 오신 그분이 용의 비누를 보고 보주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용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비늘이에요. 아니 보주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연이은, 제연기싹, 연기문이 나오고, 이렇게 채색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채색을 좀 맞췄어요, 이제. 그럼 전부 이게 연이은 제1연기싹이고, 뭐 보주에다가 뭐 이런 이제 이게 빨갛게 칠한 게 다 강력한 연기문이죠. 제1연기싹이죠, 이게. 제1연기싹. 그다음에 이게 털 같은 것도 다 이게 연기문이에요. 털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쪽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다 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이은 제1연기싹.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복잡한 채색을 하게 되니까, 이거 어떤 색을 취할 것인지 고민을 해가면서 이제 알아보기 쉽게 채색 분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애를 써서 하니까 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 됐어요, 이렇게. 와. 막 내가 용이 돼서 막 화생 먹는 느낌이에요. 보조가 남았잖아요. 보조가 남았죠? 제일 중요한 게 보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전 세계가 보조를 모르기 때문에 미술사에서 연구가 정지돼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제가 뭐 그리스도 여러 번 가고 프랑스, 독일 한 50회가량 갔거든요. 한 번 가서 뭐 여러 번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학자들도 많이 만나보고, 서백림 대학에서도 강의를 여러 번 했고, 솔브누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학자들을 만나보니까, 이 학문이 세분화돼 가지고, 인문학이 다 죽었어요. 인문학이. 제가 지물이 뭔지 아세요? 살포예요, 살포. 살포는 그 이장이 쭉 들고 다니면서 이제 위에는 이제 물이 많이 고였는데 밑에 이제 물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장이 살포 가지고 물꼬를 터줘요. 그러면 이제 다 물이 골고루 가고 이제 그런데 그 살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살포라는 게. 살포 모르시죠? 살포가 제 지물이에요. 모든 제가 이제 국경의 벽을 허물고 동서양의 그걸 허물고 시대별 또 다 그 벽을 다 허무는 작업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제가 다 하잖아요. 구석기, 신석기, 뭐 청동기, 철기, 그다음에 쭉 이런 그 시대별로도 또 장벽이 있어요. 국가별로도 장벽이 있고 그걸 모두 허무는 게 제 일이에요. 왜냐면 그 제가 찾은 조형 언어의 그 형태소와 전개 원리를 가지고 모든 세계 미술, 인류가 만든 모든 미술품을 다 풀거든요, 제가. 그거는 이제 2부에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보주만이 남았어요. 보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통 이제 둥근 모양에다가 이제 이런 걸 하는 게 표현인데 여긴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경남님 계시죠? 이거를 투각한 게 무량보주 향로예요. 이거를. 그 태극무늬도 겹쳐 있어요. 아주 다중구조예요. 그러니까 무량보주에다가 태극무늬도 있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연기문 이것이 번개거든요. 번개. 제가 또 번개 공부를 많이 했죠. 자, 이제 이렇게 진하게 칠했어요. 그래도 명료하지가 않아서 하여튼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따로 그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그러니까 이거 만든 장인은 대단한 장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음각으로 그 조그만 매병에다가 이렇게 복잡한 문양을 음각으로 했는데 거기에 용의 비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용에 없는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이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 매병 그러면 뭐 이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 이거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인은 정말 천재적인 장인이죠. 그리고 이 매병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매병이에요. 여긴 뭐 정말 나는 청자들 많이 봤지만 이런 거는 본 적이 없고, 지금 이거는 호암미술관에 있는데 보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자, 이걸 이제 파도를 그려보면 이래요. 제일 이온 연기싹, 그래서 이게 격자문으로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 제가 찾아낸 보주에서 연이온 제일 연기싹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변형시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예요? 용이 화생하는 거예요. 2차적으로 화생하는 거예요. 위아래에서 1차적으로 화생하고 여기에서 2차적으로 화생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기에 그런 문양이 여기 왜곡되잖아요. 내가 그 정서진 님이 그 해온 걸 받아보고 내가 놀란 게, 정서진 님이 내가 이거를 제작 분석할 때 이것이 측면으로 보이니까 왜곡되니까 이거를 펴서 그려 보내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보내온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분명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태극이에요. 태극은 제1연기싹이 엇물려 가지고 순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은 잘못된 명칭이에요. 명칭이고 잘못된 이해예요. 태극이라는 거는, 자, 제1연기싹이잖아요. 이게 면으로 된 그것이 두 개 엇갈려서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주의 기운이 순환하는 거를 우리가 태극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음양이 아니에요. 음양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무량보주에서, 그러니까 보주에서 번개가 나오잖아요. 연기문이 나오는데, 이런 이제 무량보주로 해서 하는 것과 하나의 보주로 하는 것과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주에는 무량보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조형적으로 나타낸 게 이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태극을 중첩시키니까 더 강력한 그 연기문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주까지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완성을 본 겁니다. 이걸 다 하고 나니까 뭐 하늘을 날 듯이 기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거를 오랜 시간을 두고 체력 분석을 했구나. 처음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막막했었어요. 자, 이제 뭐냐면 간단히 이제 제가 여기서 제1연기싹, 이거 제가 찾은 거예요. 제2연기싹, 제3연기싹인데 처음에는 이렇게만 하다가 보주를 내가 뺐구나. 그래서 보주, 이게 4개의 형태서예요. 형태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글 그러면 가나다라 마바사 뭐 해가지고, 기억 니은 등을 리을 아야어여 해가지고 음소가 28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단어도 만들고 문장도 만들고 책도 내고 이제 그러는데, 내가 찾은 조형 언어는 4개의 음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음소가 적을수록 우수한 언어래요. 그럼 조형 언어에는 음소가 있는데 소리는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침묵의 음소인데 그걸 제가 형태소로 말을 바꿨어요.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가 조합을 해가지고 모든 문양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린 게 보주에서 보주가 이렇게 막 나오고, 보주에서 제1연기싹이 나오고, 제2, 제3연기싹. 이렇게 제가 오랜 세월 거치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제1연기싹이 나오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계는 제2부에서 제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세계는 문자 언어의 세계예요. 우리가 뭘 알려면 책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레포트를 내라고 할 때 학생들이 제일 먼저 뛰어가는 데가 도서실이에요. 도서관. 그래서 책을 막 찾아가지고 또 먼저 간 애가 다 가져가요. 이제 독점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버릇을 고쳐야겠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뭘 가지고 써라. 그건 안 갈 수 없잖아요. 어떤 학생은 경주에 어디 가서 해오라 그러면 기차 타고 경주까지 가야 돼요. 근데 하루는 이제 이화대학 박물관에 뭐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써라 그러는데 써왔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가서 보고 쓴 게 아니고 도록을 보고 쓴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이 교치된 줄 몰라요. 그냥 알지만. 그러니까 그 학생은 거짓말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건 F학점을 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지하는 건 다 문자 언어예요. 뭐 기록을 찾아서 다 찾고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근데 문자 언어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인데 요만해요. 비유하자면 그럼 제가 찾은 세계는 조형 언어의 세계예요. 이건 뭐냐면 인류가 창조한 작품들 중에 90%가 문양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박물관에 가서 보면은 작품들 보잖아요. 다 문양이에요. 불화실에 가면 다 문양이죠. 백자실, 청자실, 금도끼실 다 문양이에요. 다. 그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박물관에 가면은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보나 하고 보거든요. 그러면 작품을 안 봐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기록, 그 설명 카드만 봐요. 설명 카드만 보고 그냥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오르르 몰려서 이제 따라가서 하는데 설명이 다 엉터리거든요. 그것만 또 듣고 그냥 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문양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모두가 문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박물관에 있는 전시품 중에 기와도 다 문양이고 다 그런데 다 문양인데 문양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문인화밖에 없어요. 문인화. 그래서 회화 사는 사람들이 문인화만 해요. 고구려벽화도 못해요. 문양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창조한 예술품 중에 90%가 문양이란 말이죠. 그걸 제가 풀어서 그 조형 언어의 세계를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넓혀가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이게 미술사뿐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미 미술사 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철학자고 사상가예요. 이런 그 조형 언어의 세계에서도 마치 문자 언어의 세계에서 모든 뭐 종교학이나 철학이나 민속학이나 모든 인문학이
뭐 심리학이든지 모든 것이 성립이 되듯이 조형 언어의 세계에서도 새로운 종교학, 새로운 심리학, 새로운 철학, 이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혁명인 거죠, 정말. 제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난 줄 아세요? 제가 종교학자도 만나죠. 심리학, 무슨 뭐, 융 심리학회 회장도 만나고, 또 비교 언어학 회장도 만나고, 제가 각 분야 사람들 다 만나요. 철학자, 뭐 들레이즈 전공자 철학자도 만나고. 그러면 그분들은 문자 언어의 세계만 알지 조형 언어의 세계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구나. 제가 여러 사람들을 찾아서 대화를 몇 시간이고 하고, 제가 이거 저기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설명도 해주고, 하지만 물론 못 알아듣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는 그런 노력을 포기했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들레즈를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불교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 보고 내가 그랬어요. 그 남의 그 철학자는 연구하지 말고 나를 연구해라 그랬어요. 나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문자 언어의 세계라는 이 비좁은 데서 사는데, 이 조형 언어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자 언어의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많은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학계에서 쓰는 미술사 용어는 100% 틀립니다. 그걸 다 쓰고 있어요. 아직도 귀면화를 영면하고 안 하고 다 귀면화라고 쓰고 있어요. 중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은 수면화, 동물 얼굴, 또 그냥 그대로 귀신 얼굴.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영면화로 바꾸면서 제 학문에 큰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저는 매일 제작 분석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제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한 단계씩 제가 더 나아진 상태로 된다는 걸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은 제1부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